그래서 외상투자법은 넘어가고요. 뭐 여기까지는 외상투자법, 회사법까지는 제가 제 범위인데 사실 중국세법은 아마 6월 달인가요? 우리 중국 전문 회계사님이 말씀해 주실 거여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개념만 이렇게 터치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한국에 법인을 설립한 거잖아요. 회사가 법인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법인세가 있고요. 중국에서는 기업소득세라고 합니다. 법인세를. 한국과 좀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법인세 차감전이익에다가 뭐 계산해서 소득세율 곱해가지고 뭐 법인세 내고요. 세율은 25%를 기준으로 합니다. 20%라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중국 내에 있는 법인이 아니라 해외 기업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 송금할 때 20%를 적용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인 증치세. 이거 좀 많이들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한국과 비슷합니다. 일반 과세자가 있고 소규모 과세자, 단위 과세자인 소규모 과세자가 있고요. 세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13%는 제품, 화물, 재화에 붙는 게 13%이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았을 때 13%를 기준으로 하고 용역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6%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소규모 과세자는 뭐 제품이든 용역이든 3% 규정을 받고요. 이거는 매입세 공제가 없습니다. 그냥 내고 마는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 소득세가 최근에 많이 변경이 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다음 회계사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구간별로 해서 우리 이게 어떤 때 이슈가 되냐면 뭐 중국 내에 계신 분은 상관없는데 주재원들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는데 소득세를 내는데 중국에 갔더니 소득세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데 구간별로 되어 있고요. 3에서 45%까지 이제 개인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인소득세 과세지 확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183일을 기준으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83일 거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주자, 비거주자를 나누게 되고요. 183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세지가 중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다가 소득세 신고하고요. 소득세 신고할 때는 해외에서 받으시는 소득, 그 다음에 중국 내에서 받으시는 소득을 합산해가지고 체류 일자를 기준으로 나눠서 과세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우리가 세무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세무신고하고 납부신고하고 이제 납세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일정들입니다. 매월마다 진행하는 거는 개인소득세 신고 납부하셔야 되고요. 증치세에서 일반 과세자로 신청하신 분은 이제 매월 이제 증치세 신고 및 예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사회보험, 주택공적금 매월 하고요. 이거는 상해 지역은 중국 직원만 해당이 되고요. 뭐 서한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사회보험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는 법인세, 기업소득세는 분기별 신고 및 예납이고요. 그러니까 소규모 납세자인 경우에는 증치세도 분기 신고, 분기 예납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매해마다 이제 외국 기업은, 외상 기업은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회계감사는 예전에는 회계감사가 필수 사항이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회계감사는 선택 사항입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외상 투자 기업인 경우에 회계감사를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모회사가 아마 감사를 요청하실 거예요. 모회사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가지고 감사보고를 작성하라라는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회계감사 법인하고 계약을 하셔가지고 매해마다 이제 회계감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점 다시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는 법인세 정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예납한 법인세를 다시 뭐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고 뭐 추가 납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연금이라고 우리 기업이 이제 설립했을 때 등록한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죠. 뭐 상무부라든지 예전에 공사행정관리국이라든지 뭐 외환관리국이라든지 여기다가 다시 기업의 경영 상태를 보고하는 이 세 가지를 매해마다 이제 뭐 3월 30일까지, 5월 30일까지, 6월 30일까지 이렇게 보고하는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 출자하실 때는 예전에는 자본금 출자에 대한 출자 보고서를 의무사항으로 했는데요. 최근에는 은행에서 출자가 되었다라는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사항들은 좀 이해를 하시면 기업
경영을 하실 때 좀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 질의 중에 우리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자체적으로 이제 회계 직원을 통해서 기장을 하거나 외부 기장을 하실 텐데 기장비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기장비를 좀 아끼는 방법은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참고로 저희 회사도 기장을 하는데 그런 거 제가 그냥 느낌상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외부 기장을 뭐 회계 직원을 이제 두지 못하고 외부 기장을 맡길 경우에 선택지는 아주 다양합니다. 중국 회계법인을 통해서 기장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 월 뭐 300원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회계 프로그램들 사용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외국 투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장이 뭐 통상 한 3,000위안 정도에서 월 이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뭐 변호가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내부 기장, 그러니까 중국 내장 법인에게 기장 맡기시면 그냥 계산서 주시는 대로 그냥 기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관리되지 않고요. 근데 외국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가 좀 더 있습니다. 모회사에서 우리 자회사를 관리해야 되는 이 시스템 있잖아요. 그러면 모회사가 원하는 혹은 자회사의 권익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이런 기장과 회계 시스템, 회계 업무가 필요합니다. 그런 업무는 아무래도 손이 더 많이 가게 돼 있거든요. 외국 투자자가 투자 외상 기업이다 보니까 뭐 외환 관리도 가야 되고요. 그리고 뭐 외국 기업을 맞는 소득세 계산도 따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도 발생하면 과실송금도 해야 되고요. 송금도 해야 되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장비가 상대적으로 비싸서 제가 볼 때는 기장비가 이제 시장가가 거의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끼시기보다는 업무를 더 많이 시키세요. 그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엄격성과 정확성을 더 요구하시는 게 더 좋은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뭐 여기까지는 제가 뭐 동업자 정신을 발휘한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방금 고정사업자가 뭐냐, 의제는 또 뭐냐 이런 말씀하시겠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방금 설명드렸던 개인소득세 부분 다시 생각해 보면 개인이 한국에서든 중국에서든 183일을 초과하게 되면 거기 초과한 지역이 과세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주재원으로 파견이 됐는데 중국에서 183일을 더 초과해서 근무하게 되면 그 소득을 중국에다가 일단 중국이 과세지가 되고 그 소득을 체류일자를 나눠가지고 중국에서 발생되는 부분 원천 소득은 다 중국에다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개인은 공간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장이라든지 뭐 주재원 파견할 수 있는데 기업은 이동할 수가 없죠. 한국 기업이 중국 올 수는 없죠. 투자 행위 말고는. 근데 투자를 하게 되면 이미 동일한 기업은 아니죠. 여기 자회사 설립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기업도 법인도 개인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업이 중국에서 뭔가 좀 사업이 발생했어요. 근데 법인을 설립할 필요는 없고, 근데 프로젝트가 발생해서 용역 프로젝트가 수행을 하는데 이 기간이 183일을 초과한다. 이렇게 되면 개인과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부과하는 소득세는 개인 소득세고 기업한테 부과하는 소득세는 법인세 및 기업 소득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득세를 너도 6개월, 183일을 초과했으니까 네가 중국에는 없는 기업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중국이 과세지가 되고 그 부분은 원천 징수해서 너한테 보내겠다. 뭐 이런 식의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천 징수는 누가 하냐? 의무자는 누구? 징수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결국은 그 해외 기업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이 되겠죠. 왜냐하면 중국 기업이 돈을 보내야 되겠죠. 그 용역에 대해 상응하는 용역비를 보내야 되니까 그 용역비에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원천 징수, 그러니까 소득세 부분을 원천 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 기간이 좀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굳이 183일 초과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웬만하면 183일 미만으로 이렇게 조정하시게 되면 이 고정사업자 의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 송금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송금이 가능하냐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세요.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해외로 송금을 외화 반출시키겠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중국은 외환 관리 국가인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외환을 송금하거나 송금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비준이나 심사 절차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에 대해서 송금을 못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 경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해외 송금 때문에 은행에 가 보시면 좀 잘 아실 텐데 이 프로세스가 이 송금은 이게 어떠한 송금이든 뭐 소득이든 뭐든 5만 달러를 기준으로 일단 절차가 나뉩니다. 5만 달러 이하는 먼저 송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납세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송금을 했다는 얘기는 돈이 있다는 얘기고 돈은 소득이잖아요. 그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 세금을 신고하고 나가야 되는데 5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액이기 때문에 먼저 융통성을 발휘해서 송금하고 그 후에 신고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5만 달러 이상은 반드시 먼저 세무부에 와서 납세 신고 등록하고 납부하고 나서 송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5만 달러 이하 같은 경우에는 뭐 송금이 바로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이걸 잊으세요. 그러니까 송금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그냥 송금하면 되지. 그 다음에 후속 조치는 안 해도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만 달러가 송금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연마다 혹은 이 송금 후에 바로 신고를 하셔야 나중에 그 다음에 벌어지는 법인세 정산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문제 안 생기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잘 챙기세요. 제가 겪어봤던 고객사도 그렇습니다. 뭐 10,000달러씩 해서 보내세요. 그러니까 송금이 다 되니까 그 후에 뭐 세무국 가서 신고 안 하시고 그냥 잊어버리시고 사시는데 그게 다 나중에 세무 리스크도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외환 관리국입니다. 관리국가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발생되는 모든 외환은 전부 다 외환관리국에 다 수집되어 있고 통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 상당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송금을 하시더라도 사후에는 신고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네, 이런 거는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송금 부분도 우리가 중국에다가 투자해서 발생한 소득을 송금 받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에서 이제 발생한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더 있겠죠. 하나는 배당이 있을 수 있고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기업소득세에서는 지분 양도 같은 경우에 1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약간 좀 감면 혜택을 주는데요. 한국은 한중주세협약이 있어가지고 다시 또 감면 혜택이 있어서 5%로 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은요. 그리고 배당소득은 5%로 감하고 그 다음에 좀 헷갈렸습니다. 양도소득은 10%로 하고요. 배당소득은 5%로 하고 그 다음에 한국자연인의 배당이자 소득은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배당에 대해서 간단히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배당은 당연히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을 해야 배당을 할 수 있겠죠. 배당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일단 순이익을 좀 확정을 짓고 그 결손이 있는지 누적된 결손이 있는지를 보시고 결손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요. 그리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 그러면 공적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등록자본금의 10%씩을 유도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남은 금액을 이제 배당 가능한 액이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고요.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그리고 소득세 원천 납부 신고하고 그 다음에 송금은행에서 이제 송금 신청을 해서 이제 해외에 있는 주주에게 배당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당하는 과정에서 이 배당 금액을 해외로 송금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투자할 경우에는 이 소득세 부분을 유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중간에 법적 공적금은 등록자본금의 50%까지 이제 유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얘기는 50%가 초과되니까 그러니까 등록자본금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인데 우리가 법적 공적금은 아직 40만 원까지밖에 유보 못했다. 그러면 1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 50만 원이 다 된 다음에 이제 배당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0%씩 이렇게
매해마다 누적해가지고 유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0%인 50만 원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법적 공적금을 더 이상 유보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50%될 때까지 있다가 나중에 배당을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법인하고 한국인이 중국에다가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지분율은 50대 50이고요. 근데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붙겠죠. 근데 중국에서는 특례로 외국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면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없고요. 한국 법인이 양도를 했을 경우에도 중국에서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 한중 조세 협약에 따른 건데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납부합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세법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저도 잘 몰라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노동법, 마지막 섹터인 노동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동법에서 흔히들 우리 급여, 중국 우리 노동자들한테 급여를 주는데 급여에 수반되는 보이지 않는 지급되는 금액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사회보험 및 주택공적금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상해시를 기준으로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회보험은 우리 4대 보험과 같이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 그러니까 산재, 그다음에 생육 이렇게 5개 보험이 있고요. 회사 부담률은 총 합쳐가지고 27.256%입니다. 많이 내려온 겁니다. 예전에 31% 정도가 있었고요. 개인 부담률은 10.5%고요. 총 부담률은 전체 급여 소득의 37.756%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세무국 시스템과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는 120만 원을 받는데 100만 원만 신고하는 거죠. 사회보험은. 소득세는 120만 원 신고. 근데 이제부터는 세무국에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이 적발될 경우에는 사회보험에 대해서 과징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통상 그 노동자들도 개인 부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급여를 낮게 신고하고 싶어요. 의료보험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데 양로보험은 우리 국민연금과 같이 아주 먼 미래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개인도 공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도 노동계약을 쓸 때 우리 납세 신고는 정확히 하고 사회보험 신고는 낮게 합시다라고 일단 주동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금은 주택공적금을 얘기하고요. 회사 부담이 7%, 개인 부담이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다 합치면 총 회사에서 부담해야 될 게 한 35% 가까이 되죠. 그 개인 부담이 17%.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한국에 비해서는 좀 과도한 편입니다. 근데 이 부분 잘 챙기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시고요. 이건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등록된 혹은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사회보험과 사회보험의 요율을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용, 노동계약 체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중국에 와서 제가 뭐 노동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2008년도에 노동계약법이라는 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 전엔 노동법이 있었고요. 한국도 노동상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국은 근로기준법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중국은 제가 참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럼 노동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되는 이런 법제를 가질 것 같은데 노동법이 있었는데 그거에 우선한 특례법으로 노동계약법이 나오고 제가 정리한 모든 내용은 노동계약법을 갖고 정리했는데요. 계약과 보호의 대상인 노동은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노동법이라는 거는 제3의 법이라고 해서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인데 계약법은 뭐냐면 동등한 주체 간의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반하면 서로 페널티가 있는 게 계약법이죠. 근데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법 체계에 계약법이라는 요소가 들어왔다는 게 좀 되게 독특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노동계약법이 나온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2008년도가 어떤 해냐면 2001년도인가요? 중국이 WTO에 이제 가입을 하면서 아주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다가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생겨나갑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2000년도 초반부터 이제 시장 경제로 완전하게 이제 편입되는 과정에서 채용 환경이 악화되기 시작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오면서 노동 관계가 상당히 불안정해지기 시작해요. 그런 과정에서 예전에는 노동계약을 하나 노동계약이라는 그러니까 노동계약서를 쓰는 이런 기업들이 좀 적었는데 이제 중국이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채용 환경의 악화를 좀 중지시키고 기존의 노동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노동자와 기업 간의 노동관계를 확정을 시켜주는 그런 걸 통해서 노동권익을 보호해야 되는 이런 전반적인 환경이 조성이 됐고요. 그래서 노동계약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약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계약서를 써야 하는 체결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국에서는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계약서를 써야 되고요. 노동계약서는 뒤에서 설명드릴 시용기를 제외하고 정식노동 계약 기간 동안에 노동계약을 쓰지 않으면 배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그리고 노동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이 노동계약 자체가 사실노동관계로 가지고 확정이 돼서 노동계약을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 노동계약을 체결했다고 간주를 하고요. 그 노동계약은 기한이 없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노동을 제공하고 노동을 제공받은 대가로 급여를 제공한다. 이게 노동계약법의 하나의 형태일 텐데요. 주요 내용일 텐데 12월 31일이라는 게 없어지고 무한정 기한으로 넘어가요. 그거를 무보정계약, 기한 노동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채용한 다음에 시용기를 거치면 반드시 채용을 결정한 후에 노동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계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법에 계약법적인 요소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위약 책임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이제 노동계약서에서 정한 권리 의무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는 책임이 발생하고요. 그거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 책임에 따라서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그게 배상이죠. 그 배상은 통상적으로 급여의 2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배상금은 100만 원 급여를 받고 노동자에게 우리가 부정당 노동행위를 하거나 부당 노동행위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으로서 2배인 200만 원이 부과된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경제보상금이라는 부분도 하나 독특한데 이런 겁니다. 노동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약을 파기하고 해지하는 거는 사용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노동자도 파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회사에 대광이라는 회사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서를 썼잖아요. 그러면 상호를 갑과 을을 규율하는 계약서이죠. 근데 갑자기 제가 더 좋은 직장이 있어서 7월 1일 날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직서를 냈어요. 그러면 노동계약법상에서는 계약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지급해야 될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이런 위약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독특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간은 우리가 여기 현지 투자하셔가지고 기업 경영하시는 분이 가장 골몰 썩는 잔업비 계산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노동 시간은 매일 8시간, 매주 40시간, 그리고 매주 하루 이상의 휴식. 이거를 법정 최저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위반하지 않으시면 잔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업은 평일 잔업은 150%, 그러니까 시급의 150%를 지급하고요. 주말 잔업은 200%, 법정휴일은 300%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들이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평일 잔업은 3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말은 200%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하루 휴식, 그러니까 대체 휴무를 하게 되면 토요일 날 근무를 하더라도 다음 주에 혹은 그 전주에 평일 날 대체 휴무를 하게 되면 잔업비를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법정 휴일과 관련돼서 중국에서 법적으로 정한 휴일은 총 11일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가 설날 때도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노는 것 같고 국경절제도 한 7일 노는 것 같은데 왜 법정 휴일인 11일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법정 휴일인 11일 내에 근무를 할 경우에만 300%가 시급의 300%가 결정이 되는데요.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국경절날, 설날 일주일씩 노는데 어떻게 놀죠? 그 전주 토요일 날을 근무하고, 그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을 또, 뭐 근무하고, 혹은 일요일 날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일이 5일에다가 전주 토요일 날 근무한 대체 휴무, 그 차주에 근무한 대체 휴무를 합치게 되면 7일이 나오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일의 하나 부분만 300%를 주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잔업을 할 때 노동자가 그냥 내가 그냥 퇴근 시간이 6시인데 9시까지 근무했어요 라고 해서 잔업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왜 잔업을 하는지 잔업의 이유와 필요성들을 관리자와 명확하게 확인을 받은 다음부터가 잔업비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통상 그러지는 않겠죠. 매일 잔업하는데 뭐 30분 잔업했다고 확인서 쓰는 거지 않는데 만약 직원들이 많고 특히 생산 라인을 운영하신다는 거면 이 부분들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표준 노동 시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노동 시간 외에 특수적으로 이제 노동 시간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한 탄력 노동 시간제들이 있습니다. 뭐 노동시간 종합제 뭐 이런 것들은 뭐 계절성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뭐 경비들 뭐 이렇게 간호 3교대들 이런 부분들 탄력적 노동시간 종합제가 있고요. 이건 통상적인 내용이 아니어서 여기서는 소개하지 않도록 하고요.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근무제도를 노동시간 근무제를 말씀을 드리면 비전일 근무제라고 해서 일일 4시간, 일주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형태. 중국은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아르바이트를 시급으로 관리할 텐데 중국은 아르바이트라는 제도가 가장 유사한 제도가 요거인 것 같아요. 하루 4시간, 일주 24시간. 그리고 요 근무제에서는 경제보상도 발생하지 않고 뭐 해고도 자유롭고 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산정 표준인데요. 요거는 시급을 계산하기 위한 계산식입니다. 그러니까 시급을 뭐 잔업비 계산할 때뭐 하루 급여의 150%를 주냐 이게 아니라 근무한 시간을 따져가지고 시급의 150%니까 시급을 계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월 급여를 21.75로 나누고 다시 8시간으로 나누는 거를 이제 시급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8시간은 매일 8시간이니까 8은 매일 8시간이니까 시간으로 나누는 건 아니겠고 21.75는 뭐냐? 요거는 뭐냐면요. 365일을 해서 주말인 104일 정도 될 겁니다. 104일을 빼고 그걸 다시 12그러니까 12개월이니까 12로 나누면 21.75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유급일자를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거기에다가 8일 8시간을 빼면 시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시급 계산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잔업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계약의 해지인데요. 또 재미있는 이제 개념이 나오죠. 고정기한, 무고정기한. 앞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고정기한이라는 얘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기간이 딱 설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 끝나면 다시 계약을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종료하는 요거를 이제 고정기한 계약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계약이 종료가 그러니까 만료일이 되면 이제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무고정기한은 계약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사실적으로 그냥 무고정기한 넘어갔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 계약 만료일이 없습니다. 이런 기준들은 뭐냐면요. 노동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넘어가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 직장에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 된 경우는 사실상 타 직장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라고 간주해가지고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이 되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혹은 2번 이상 계약 경질할 경우는 무고정기한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시는 게 그거예요. 무고정기한은
평생 직장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이 직원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예전엔 열심히 일하던 직원이었는데 갑자기 일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리고 최근에 따라 가지고 무고정기한이 됐는데 최근에 갑자기 뭐 사회적으로 무리도 일으키고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는 직원인데 해고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해고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주의정신에서 이제 해지 사유가 있고, 그러니까 해고는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해고를 할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대신에 계약 만료로 인해 가지고 계약 종료가 안 된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해고와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노동관계가 이제 종료되는 거는 세 가지 정도 원인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용자에 의한 해고, 그 다음에 고정기한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로 해서 이제 계약이 말소가 되고 해지가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자진으로 사퇴하는 사직하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해고일 경우에는 해고와 계약 만료일로 인한 계약 종료인 경우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계약 기간 내에 고정 기간 내에 이직을 할 경우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경제보상금은 통상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한국으로 치면 퇴직금이고요. 경제보상금은 근속연수 곱하기 전 12개월 평균 임금입니다. 그리고 근속연수가 이제 6개월 단위로 잘라서 그러니까 6개월 미만은 반달치가 추가되고요. 15일치가 추가되고 6개월 이상은 한 달치가 추가되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서 2년 7개월을 근무했다. 그러면 3개월치를 줘야 되는 거고요. 2년 4개월을 근무했다. 그러면 2개월 플러스 15일치 경제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주의하실 점은 해고하실 때 부당해고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배상금까지 이제 청구가 되기 때문에 해고할 때 항상 해고를 정확하게 해고 사유와 그 상황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보상금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시용기에 대해서 시용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인턴 기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급여는 정상 급여의 80% 이상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용 기한 동안은 해고가 자유롭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행기가 끝나면 채용을 할지 안 할지를 확정을 짓고 노동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된다.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시용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계약 기간이 앞으로 체결할 노동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을 하고요. 1년 이상 3년 미만은 2개월 미만으로 하고요. 3년 이상은 6개월 미만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뭐 1년짜리 연봉계약을 하는데 인턴 기간 6개월 이렇게 하시면 시용기 위반이 되고 노동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이거는 노동계약 미체결했을 경우에 이제 사례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고 뭐 사례 분석이라고 해서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국에 관심 많으신 분들 특히 뭐 투자 그러니까 그야말로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사들은 관심 많은 내용들 증권사들 관심 많은데요. VIE 구조라 그래가지고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이게 중국의 신라왕이라고 인터넷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중국에 상장하지 않고 미국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때 만든 이제 구조로 해가지고 뭐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다 이런 구조를 따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구글이 본사가 어딨냐면 케이만에 있을 거예요 아마 미국이 아니라. 그거는 법인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를 짠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 중국 기업은 어떻게 하냐면 중국에서 저도 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에 있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상장을 하고 싶어 하는데 중국 내에서는 상장을 하려면 아주 까다로운 절차도 있고 예전은 특히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상장을 취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벤처 기업들의 천국이기 때문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해외 상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에서 해외 상장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만든 구조인데 어떻게 되냐면 중국에다가 이제 실제 기업이 있고 돈을 잘 버는 실제 기업이 있고 해외에다가
이제 작은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여기를 연결시켜 가지고 중국에 있는 자산을 근거로 해서 이 페이퍼 컴퍼니를 나스닥에 상장하는, 이게 원래는 VI 구조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중국 시장이 자본 시장도 개방됐고 알리바바가 다시 중국에 다시 상장한다 이런 얘기 나오듯이 이제 해외로 안 나가고 중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VI 구조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 그 외국 투자자들 중에 제한 항목에 투자하시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게 처음으로 나온 게 이제 구글 모델인데, 구글은 인터넷에 데이터베이스를 모집하는 기업이고 중국에서 구글을 이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데 이거를 외국 기업에는 금지를 시켜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만들었냐면 해외에 있는 기업이 직접 투자를 해서 외상 투자 기업을 만들고 이 투자 기업이 중국 내에 있는 금지 항목에 속하는 업종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면 해외에 있는 기업이 중국에다가 외상 투자 기업의 자회사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글로벌 기업이거나 아니면 이제 중국에 좀 밝은 기업이라 그러면 중국 내에 아는 지인이 있겠죠. 친한 지인 혹은 실질적으로 파트너인데 주주인데 중국 국적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법인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중국 내에서 외국 투자자가 할 수 없는 업종의 업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은 독립적이잖아요. 하나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한 기업, 설립한 외상 투자 기업과 중국 국적의 기업이 여기서 만들어서 돈을 잘 벌고 있는 실체를 갖고 있는 기업. 이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의 법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법인을 어떻게 합치할 것인가? 그래야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이 중국 내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구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해외 투자자가 중국에 투자한 외상 투자 기업과 중국 국적의 이제 실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죠. 요 둘 간에는 독점 기술 계약, 서비스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 투자 기업에서 이 실소유 기업에다가 뭔가 이제 서비스 계약을 해서 서비스비를 계속 받는 거죠. 그리고 중국 투자자는 사실상 이제 해외 투자자와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거나 이제 특수관계자잖아요. 물론 중국 국적을 갖고 있겠지만, 그래서 요 실소유자, 중국 국적의 실소유자와 외상투자기업 간에는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상투자기업이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 투자기업이 이 소유자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이제 소유 기업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대신에 담보는 뭐냐면 이 중국 내에 있는 이 돈을 벌고 있는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주황색으로 이 기업의 지분을 담보로 하는 거죠. 그리고 지분을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협의서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분 관계는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계약 관계에 의해 가지고 이 중국에서 외상 투자 기업이 할 수 없는 영업을 하고 있는 이 실기업을 이제 지배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구글이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건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한국에 있는 투자자가 중국에서 경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긴 했으나 몇몇 특히 교육 사업이라든지 출판 사업, 도서 사업, 그다음에 인터넷 정보 사업이라든지 의료 사업이라든지 이런 인허가가 필요하거나 금지된 항목들을 할 때 이런 구조를 응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중국 사업에 이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의 사례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에서는 이런 구조를 잘 알고 있고요. 이거에서 규제를 하고 금지한다라고 하는데 아주 많은 분야에서 이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게 다 갖춰지고 나서 합법적으로 들어와야지 이게 맞죠.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시장이라는 건 우리를 기다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먼저 들어와서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하고 흐름을 좀 파악을 하고 이 준비된 상태에서 시장에 들어와야 선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만한 구조는 아니긴 하지만 머릿속에 두시고 내가 만약 이런 업종에 가면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우리 경쟁력이 충분한데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중국의 어떤 진출에 대해서 금지라든 제한 부분들을 약간 우회하거나 혹은 좀 더 빠른 지름길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사고의 출발이 아닐까 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혹시 사전 질의 부분에 제가 놓친 게 있는지 제가 잠깐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혜택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현지 사무실에 반드시 직원이 출근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제가 놓친 것 같은데요. 우대 혜택은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외상투자법에서 정했듯이 이제 중국인과 내국인 대우를 받는다. 이게 우대 혜택인 것 같습니다. 뭐 10년 전, 20년 전에는 외국 외상투자법인이라고 해서 뭐 세금도 감면해주고 3년 감면, 3년 면제, 2년 감면인가요? 뭐 이래가지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우대 혜택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없어졌고요. 최근에는 어떤 우대 혜택이 있냐면 해외에 있는 전문가들, 뭐 박사급 아니면 뭐 기술 전문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 인재 유치 차원에서 이제 지급하는 우대택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중국인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내국인 대우를 받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내국인 대우를 받는 게 우리 외국 투자자들한테는 더 중요한 혜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었던 반드시 설립한 후에 우리 직원이 파견이 돼야 되냐 말씀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직원 근무해야 되냐 이 질의는 두 가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는 해외에 있는 모회사의 직원이 파견돼야 되느냐 혹은 중국에서 현지 채용 및 중국인 채용을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질의로 제가 이해를 한다면 한국에서 반드시 이제 파견해야 되는 직원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중국에서는 중국 직원들은 채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가상의 주소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렸듯이 중국 내에서는 아무래도 실체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이제 우리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근거는 연합연금이라든지 매해마다 하고 있는 이제 뭐 법인세 정산, 연합연금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대응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중국 내에서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직원이 있어야 뭐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 위생 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상기업 같은 경우에는 취업비자 신청할 때 반드시 담당 직원이 있어야 되는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 최소한 1인 정도는 상근하시는 게 맞고요. 해외에 어렵게 투자하는 이런 사례인데 중국에서 현지 채용이 없다는 것들은 사실상 기업에 대한 실체가 없는 거고 실체가 없다는 얘기는 경영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굳이 법인까지 설립할 필요가 있을지 그게 제 의문사항입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제 강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